실전만 얘기거든요. 네, 오늘은 실전 얘기도 같이 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다가구가 프로세스대로 돌아가는지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9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한번 목소리 좀 들려주실까요? 네, 카메라 네, 이제 켜져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번부터 토수님의 건물주 강의 쪽, 건물주 끌어당기기 회원분들하고도 함께하고 있어요. 주로 30대 분이 더 많으신 이런 클럽장이신 분인데, 네,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영광이고, 다복 선생님 강의도 너무 궁금했어요. 건물주 모임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가구 같은 건물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첫 스타트가 바로 이제 청담 언니에 이어서 다복 선생님 강의도 바로 보고 궁금해하신 내용을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가구 수업을 하게 된 다복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보여주실 분들은 보여주셔도 되고요. 제가 아직 중 강의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좀, 네, 좋습니다. 일단은, 어, 네, 오늘 다가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채팅하실 분들은 좀 답변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네, 좀 덜 어색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저는 올해부터 저희 소행 선생님이랑 같이, 왕초보 경매 실전반을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왕초보 경매 실전반에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입찰을 이렇게 입찰 인증까지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 들으신 지 2주 만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입찰을 보고 있고요. 지금 내일도 제가 입찰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왕초보 들어가시는 분들, 듣고 있으셨던 분들, 끝나도 계속 입찰을 보고 있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달 안에 낙찰 받으신 분이 총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저희 줌 강의, 무료 강의에서 가장 유명하신 영민님이 영민님이 받으신 물건이고요. 이 물건은 이미 명도가 끝났고요. 잔금 납부하기 전에 명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테리어를 해서 예쁘게 꾸며서 매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도되면 제가 또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첫 입찰이시고 첫 낙찰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안 그래도 오늘 연락이 오셨는데 잔금 납부를 좀 당겨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유는 저랑 그 명도를 하고 있었는데, 명도 대상자가 연락이 없습니다. 전혀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서 저희가 빠르게 잔금 납부를 하고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제 집행을 할 때 무료로 또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또 실전반이랑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빌라 정규 과정을 얼마 전에 이제 아직 마무리 과정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4주차 임장을 갔다 왔고요. 실제로 저희가 서울 빌라를 임장을 가서 부동산도 실제로 들려보고 그 해당 물건에 가서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얼마의 낙찰을 받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 현장을 가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이론보다도 저는 부동산이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품을 좀 팔아서 이 물건 자체가 얼마의 시세를 하는지, 그럼 우리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현장 가서 저희가 꼭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임장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현장을 꼭 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하는 다가구, 이렇게 수업을 할 건데요.
다가구는 누구나 관심이 있나요? 혹시 다가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무료 강의를 들으시러 오셨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2018년도부터 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정말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경매를 한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첫 낙찰 물건이 2,80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은 물건이 첫 물건이고요. 그걸로 인테리어를 하고 새를 놨더니 새를 놓으니까 오히려 한 500만 원 정도 회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매도까지 제가 완료를 했는데 그렇게 조금씩 종잣돈을 모아서 제가 걸린 시간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려서 저도 건물을 이런 다가구를 하나 샀어요. 사게 된 이유는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직장을 과감히 그만두고 이렇게 전업 투자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월급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월급을 매달 받다가 직장을 막상 그만두니까 월급이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월급만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상가라는 것도 있었을 텐데 상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보증금이라는 게 너무 작더라고요. 그리고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너무 컸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의식주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누군가는 뭐 저렴하면 들어와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다가구 수업이라든지 이런 수업이 없었어요. 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는 진짜 밑바닥부터 정말 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임장을 좀 발품을 많이 팔아서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큰 물건은 못 했고요. 제 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찾아서 어, 임장을 가고 그리고 입찰을 계속 봐서 제가 낙찰을 받았더니 오히려 제 투자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요. 세팅을 했더니 오히려 더 회수가 되고 한 1억 8천 정도가 회수가 됐고요. 그리고 월 한 150만 원 정도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정말 너무 신기한 물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렇게는 세팅은 못해요. 지금 당장은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잘 안 나가죠. 그 당시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시 제가 시작을 했을 때는 물론 전세가 진짜 없어서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내도 전세를 찾아요. 그런 시기에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일이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물건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저랑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최근 사례들만 가지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물건은 충북 제천에 있는 물건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제천 아시나요? 제천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천은 제가 추억의 도시입니다. 제 첫 물건이 제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제천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첫 물건 때문에 제천이라는 곳을 가봤고, 어쨌든 제천에 있는 물건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8명이나 입찰이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8명이 들어와서 저희가 5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에 5억 2천 320원이죠? 5억 2천만 320원.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요? 어쨌든 5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1등이 됐습니다. 이 물건은 2017년도 거라서 거의 뭐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멸 기준보다 누군가가 앞선 순위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은 대항력이 없어서 모두 다 소멸이 되고요. 이분들이 배당을 받든 못 받든 저랑은 이제 낙찰자인 저랑은 상관이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도 제가 조금 이따가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새 건물이고요. 어때요? 주차장도 굉장히 넓고 덩그러니 새 건물이 있습니다. 나름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건물도 깨끗해요.
여기 보시면은 깨알같이 저도 나옵니다. 제가 직접 임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부가 깨끗해요. 뭐 수리할 것도 별로 없고요. 네, 너무 좋죠. 방도 깨끗하고요. 보일러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체도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청소만 싹 해서 저희가 새를 이미 세팅이 완료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보시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정가는 6억 6천인데요. 낙찰가는 5억 2천에 받았고 명도비, 가장 무서워하는 명도라는 거를 했을 때 물건은 30만 원이 실제로 들어갔고요.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세 받았는 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금이랑 기타 수리 비용 같은 것들 경비 다 포함해서 약 2천만 원을 넣었는데요. 사실 2천만 원까지 들지도 않았어요. 2천만 원 안 들었고요. 어,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경비들 이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한 2천만 원을 넣은 겁니다. 좀 과하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대출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대출은 저희 이 물건은 신탁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탁 대출이라 하면 내 명의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한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과 신탁회사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지만 신탁회사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 대출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서 신탁 대출을 할 것인지 근저당 대출을 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은 그래서 89%가 나왔고요. 4억 6,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신용에 따라서 대출 이자는 5.8%를 실제로 지금 받고 있고요. 이자는 이 대출 금액에 대해서 223만 7천 요 금액이 이자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증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겠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총 6가구, 투룸, 올 투룸으로 되어 있는 6가구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500만 원씩 6가구를 받았더니 3천만 원이 저희가 보증금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은 80만 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6가구를 세팅을 했더니 총 480만 원 정도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480만 원 중에 우리가 월 이자를 빼니까 25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우리 투자금은 우리가 여기에 돈이 묶여 있는 상태는 4,700만 원 정도가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 투자금은 사실 이 수리비랑 세금 같은 요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세금 취득세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에서도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경매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이 금액을 빼고 나면 2천만 원을 빼고 나면 2,7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묶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수익이 3천만 원이 벌어지는 거예요. 3천만 원 누구의 연봉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수익률은 약 65% 정도로 저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물건도 한 1년 조금 더 넘게 굴리면은 원금이 모두 다 회수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100%다 내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때요? 좀 관심이 가져지시나요? 좀 혹한다 싶으면 1번 눌러주세요. 1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돈이 많아야지 다가구나 근린주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런 루트를 알았으면 아, 좀 더 빨리 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루트를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물건이 그 당시에 네이버 부동산으로 물건을 검색했을 때요. 저랑 비슷한 물건을 검색을 해보니 최저 가격이 8억 5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이거는 호가죠. 말 그대로 팔리는 가격이라기보다는 이 금액에 팔고 싶어요라는 금액이 8억 5천에서 많게는 진짜 10억이 넘어가는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팔아도 얼마겠구나라는 걸 계산하고 들어갔지만 우리가 2년 뒤에 팔았을 때 요 금액보다 만약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소 우리가 얼마에 받았다고요? 5억 2천만 원에 받았으니 못해도 1억에서 한 2억 정도는 차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죠? 그리고 대전 물건이고요. 이 물건도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 지금 올해 2월 달에 받은 거고요. 지금 며칠 전에 잔금 납부를 했어요. 잔금 납부를 하고 나서 제가 조금 이따 뒤에 명도를 얘기해 드릴 건데 이 물건에 대한 명도는 아니라서 어찌됐든 제가 요 13명 들어왔어요. 13명 정말 많이 들어왔죠. 대전 물건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지만, 대전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관리업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은 집주인인 내가 신경 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대전같이 관리업체가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직접 관리를 하기보다는 업체를 찾아서 맡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그 번거로움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 분 같은 경우에도 이 다가구를 받기 위해 정말 임장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입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매번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로 낙찰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 이 지역에 똑같은 동네에 세 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임장을 받고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물건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입찰 가격을 저희가 산정을 할때 저희도 9,8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정도의 가격으로 받으면 좋겠다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꼭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꼭 받고 싶으면 10억을 넘기자. 10억을 넘기면 아무도 못 쫓아올 것 같다. 10억을 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애매하게 9억 뭐 후반대 이렇게 적는 불안감을 가지지 말고 10억을 넘기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10억하고 700만 원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1등을 하셨고요. 사실상 2천만 원 정도 차이잖아요. 뭐 2천만 좀 더 되나요? 2,5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이 다가구에서 2천만 원 정도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수익률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새 거였어요. 정말. 2019년도 너무 새 거고요. 여긴 또 다 대항력이 없지만, 저랑은 일단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물건도 첫 낙찰이에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의 첫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 첫 물건도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아파트를 투자하고 빌라를 투자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오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냥 다가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물입니다. 여기는 상가가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12개의 호실이 있는 물건입니다. 총 14개의 호실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잔금을 내고 나서 바로 그 전에 이미 명도가 거의 끝났어요. 잔금을 내기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잔금을 내고 나서 요 두 개의 상가는 이미 재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도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대화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팁들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뭐 이렇게 보시면은 관리업체들이 이미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우편함을 봤을 때도 12개의 가구와 그리고 상가가 2개 있는 그런 호실입니다. CCTV도 달려 있고 건물도 깨끗하고요. 입지가 갑천역,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갑천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너에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코너가 아닌 자리보다는 코너가 훨씬 더 땅값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가 이렇고요. 이분도 지금 감정가가 1억 1,500만 원, 죄송해요. 11억 5,600만 원 정도의 감정가인데 저희가 10억 700에 낙찰을 받았고요. 명도비는 지금까지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상 명도비는 1,500만 원으로 일단 잡고 계산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세금이랑 부대 비용을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이 물건을 신탁 대출을 저희도 알아봤었거든요. 신탁 대출을 할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신탁 대출을 알아봤을 때 91.8%로 대출이 나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출이 9억 2,500만 원까지 나오는 물건이었고요. 신탁 대출을 하게 되면 이자가 이 분 같은 경우에는 5.7%의 이자였거든요. 그래서
430만 원, 44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이분이 월세로 세팅을 싹 하시게 되면 8천만 원 정도가 회수가 되고요. 저희 월세 수요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 같은 경우에는 만실이 됐을 때 69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금은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를 하게 되면 5,700만 원 정도가 이 집에 묶이게 되는 거고요. 월세는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수익은 3천만 원 정도이고 수익률은 51%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묶이는 돈은 당연히 명도비, 수리비, 세금을 포함한 금액인데 만약에 명도비가 아까처럼 1,500이 아니라 아예 한 푼도 안 들어가면 1,500이 마이너스가 우리가 덜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신탁대출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신탁대출을 많이 받으면 좋긴 하나 이자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분은 단기로 팔 물건이 아니라 오래 좀 장기적으로 월세 수익을 바라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근저당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저당 대출을 받게 되면 60% 정도 지금 대출을 받았고요. 6억 4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탁 대출이랑 다르게 월세로만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전세로도 세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500 이상, 이분 같은 경우는 2천에서 3천 정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전세를 세팅했을 때 우리가 보증금으로 3억 8천만 원 정도를 회수를 할 수 있고요. 월 이자가 아까는 43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근저당으로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28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전세니까 조금 더 줄어들겠죠. 950만 원 정도, 59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자를 제외하니 약 300만 원 정도가 월에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년 수익이 3,600만 원 정도 되니까 31%의 수익률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건도 우리랑 비슷한 물건을 찾아봤을 때 연식이랑 이런 걸 봤을 때 최저 가격이 13억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약 10억 700에 받았으니 못해도 1억에서 2억 정도 차익은 보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가구 물건은요, 월세는 당연한 거고요. 시세 차익은 당연히 우리가 싸게 사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팔 때 당연히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시세대로 살 것 같으면 저는 경매로 굳이 안 사도 된다. 근데 경매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싸게 샀고, 그래서 이미 시세 차익은 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주 마지막 요거 네, 최근 거라서 제가 또 들고 왔어요. 전주에 있는 물건이고요. 저는 어, 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든 수익률만 나오면 물건이 괜찮다면 어디든 사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주에 있는 물건이고 2명 들어왔어요. 여기는 좀 몇 명 안 들어왔죠. 그래서 7억 9천만 원에 지금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 물건도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15년도 물건이고요. 여기는 사람이 잘 안 들어온 이유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일단 있으셨고요. 그래서 인수를 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건물은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앞에는 좁아 보이지만 뒤쪽에 가서 찍어 보시면은 건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물건도 오늘 잔금 납부했습니다. 오늘 잔금 납부했고요. 이미 상가나 이런 뭐 재계약 하실 분들은 저희가 명도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집의 한 호실이 제3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도 이야기는 아마 저랑 다가구 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썰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물건도 감정가는 10억 정도가 되고요. 낙찰가는 지금
죄송해요. 7억 9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명도비는 약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몰라도. 그리고 세금이랑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출은 지금 오늘 실행을 했기 때문에 79% 지금 근저당 대출로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지금 이분도 반전세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회수가 될 예정이고요. 월세 수익은 53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이자를 갚고 나면 240만 원 정도 월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를 다 하고 명도비랑 수리비 세금 다 합친 금액이 묶여있는 금액이 약 7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41.3%로 너무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가구랑 근린주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희 스피드 옥션,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스피드 옥션 무료로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다가구 원룸 그리고 근린주택을 클릭을 하셔서 지역에 대한 설정 없이 모든 전 지역에 전국에 있는 다가구랑 근린주택을 검색을 해보시면요. 총 400건이나 나와요. 이게 점점 늘고 있어요. 누구에게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저희 같이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400건, 지금 제가, 지난달에 검색을 했을 땐 300 몇 건이었거든요. 근데 더 늘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늘 거고요. 지금 약간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이 쌀 때 사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천에 있는 물건은 사실 제가 받으려고 임장을 좀 많이 했었던 물건이고요. 제가 작년에 전국에 있는 다가구를 거의 다 임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렴한 다가구는 다 봤어요. 좀 비싼 거는 제가 못 들어갈 것 같고, 왜냐하면 저도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렴한 물건들, 그리고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을 좀 보러 다녔습니다. 그 중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랑 또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 계세요. 임장도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이 너무 받고 싶대요. 너무 받고 싶고 그리고 직장을 휴직을 한 상태인데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받을 건데 혹시 괜찮으면 뭐 받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임장을 갔어요. 정말 입찰하기 며칠 전에 가셔서 너무 괜찮은 것 같다. 본인도 시세 조사를, 저는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도 본인이 실제로 임장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조사를 해서 제가 시세 조사한 걸 얘기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사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랑 시세가 맞다. 그러면 저는 그럼 입찰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분도 지금 5억을 넘기는 거를 제가 좀 고려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6집이거든요. 그러면 다가구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가구 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가구 수가 웬만하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새가 많이 나오는 원룸이나 투룸 같은 1.5룸 같은 이렇게 조그만한 애들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물건은 투룸짜리가 올 투룸이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큰 물건이면 좋은 물건이면 너무 좋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물건 안 하셔도 돼요. 큰 물건부터 하시면 됩니다. 10억 넘어가는 물건들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세대수도 여러 개씩 있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자금이 별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없는 상태에서 가장 좋은 걸 사시면 돼요. 저는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은 충분히 너무 큰 물건들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뽑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싸게 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남들이 관심 없는 물건들을 저는 좀 보는 편이고요. 남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낙찰가가 높아져요. 다 비싸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했어요. 이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8명이 들어왔는데 이날 하필이면 이 물건이 가장 많이 들어온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낙찰이 되고 나서 웅성웅성한 거예요.
왜 저 금액에 받아가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률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제가 사건 열람이라는 거를 낙찰을 받고 나면 다가구는 무조건 사건 열람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도 제천분이 아니세요. 인천에 사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제천까지 내려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나면 저희는 명도를 제가 바로 시작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명도는 잔금을 납부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낙찰을 받고 그날부터 명도를 시작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낙찰을 받고 나서 사건 열람을 바로 하러 갑니다. 근데 사건 열람이라는 게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면 그 즉시 되는 게 아니라 오후에 서류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언제 언제부터 열람이 가능하다라는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열람이 안 되는 법원들도 있고요. 그날 열람이 되는 법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매계에 전화를 해서 내가 멀리서 와서 오늘 사건 열람을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은 열람을 하게끔 해줘요. 그래서 이분도 일단은 사건 열람을 해야 되니까 밥을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식사를 먼저 하세요. 점심시간이니 혼자 밥을 먹으러 가셨어요. 근데 그날 거기에 법원에 계셨던 아저씨분들, 아주머니분들이 같이 이제 그 식당에 오게 된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분들이 그거 잘못 받은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 분석 다시 해야지. 권리 분석도 잘 못하고 그거 입찰 보면은 물어줄 돈이 많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놀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권리 분석 해볼게요. 권리 분석 하려면 소멸 기준 찾아야 되죠. 소멸 기준이 등기부등본에 보니 이게 근저당 설정 기준이 요 날짜가 소멸 기준이죠. 2017년도 5월 8일이 소멸 기준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날짜보다 빠르게 전입이 되어 있으면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2017년도 5월 8일 날에 이 전 날짜를 찾으시면 되겠죠. 보시면은 날짜가 어때요? 다 후순이죠. 일단 그래서 대항력은 다 없어요. 맞죠? 그리고 이게 경매 정보 유료 사이트가요. 스피드 옥션도 있고 뭐 지지 옥션도 있고 옥션 사이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옥션 사이트를 100% 믿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이 지지 옥션 사이트거든요. 지지 옥션에 예상 배당표가 있어요. 예상 배당표가 모든 사람들이 약 2천만 원씩 받아간대요. 2천만 원씩 받아간다는 건 뭐예요?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간다는 얘기겠죠. 근데 최우선 변제금은 2천만 원을 받아간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았고 2천만 원을 받아가려면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의 금액, 설정 금액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2천만 원이면 2021년부터 2021년 5월 11일부터 지금 2천만 원을 배당해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 충북 지역에.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소멸 기준.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 기준이 2017년도 5월 8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충북 지역에는 5천만 원 이하일 때 1,700만 원을 받아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2천만 원도 아니고 1,700만 원을 받아가야 되지만 이게 중요하죠. 5천만 원 이하일 때 이분들의 금액은 6,500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최우선 변제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옥션 사이트가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리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 스피드 옥션의 예상 배당표거든요. 이거는 스피드 옥션의 예상 배당표예요. 보시면은 근저당 1순위, 전세권자, 엄땡땡시 2순위, 3순위, 4순위 쭉 적혀져 있죠. 이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좋아요. 자, 여기에 우리가 요 금액만큼 이제 보증금이 걸려져 있죠. 근데 확정일자를 보셔야 되죠. 좋아요. 최인덕님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보시게 되면 이게 배당받는 날짜 순이죠. 그러면 확정일자, 전입일자랑 확정일자가 있으면 확정일자의 효력 날짜는 언제일까요?
이 문땡땡 씨의 효력 날짜는 언제일까요? 네, 채팅 준비하세요. 좋아요. 맞아요. 네, 23일. 그러면 안땡땡 씨의 지금 효력 일자는 확정 일자의 효력 날짜는 언제일까요? 안땡땡 씨의. 좋습니다. 네. 다 틀렸죠? 좋아요. 자, 전입신고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그날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네, 그 다음 박땡땡 씨는 언제일까요? 네, 문땡땡 씨랑 똑같죠? 13일. 그리고 허땡땡 씨는 20일. 그리고 정땡땡 씨는 확정일자가 빠르네요. 빠르네요. 맞아요. 21일. 자, 이 땡땡 씨는 확정일자가 또 빠르네요. 그러면 29일. 맞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배당 요구도 다 하셨기 때문에 순서를 매기자면 문땡땡 씨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순으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엄땡땡 씨는 뭐냐? 이 엄땡땡 씨는 먼저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는 무조건 경매에서는 보셔야 됩니다. 입찰하기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게 법원에서 준 서류죠. 이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이 다르다면은 우리는 취하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면 여기에 비고란에 보면은 엄땡땡 씨는 전세금은 모두 반환되었으나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라서 소유자가 이미 경매 배당 제외 신청서를 제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돈을 받아 가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6천만 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말소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경매 순서에서 배당을 받아갈 때, 이 엄땡땡 씨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여섯 명이서 나눠서 갖는 거죠. 나눠서 배당을 해주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받아가냐. 근저당. 여기에 신용협동조합이 먼저 받아갑니다. 먼저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다면 문땡땡, 그리고 또 남는 돈이 있으면 박땡땡, 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갑니다. 최종적으로 이 신용협동조합에서 이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에요.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받은 금액만 가지고 가거든요. 이거는 설정 금액을 올려놓은 거고요. 이분들이 실제로 배당을 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3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원금을 어느 정도 갚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총 4명이 배당을 받아갔고요. 2명만 미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권리 분석과 배당을 같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이사비를 챙겨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명도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알고 순서를 알고 이 사람은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작전을 짜서 저는 들어가는 편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이게 다가구다 보니까 명도를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명도는 무서워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만, 아파트처럼, 빌라처럼 한 사람만 명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좀 명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명도는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나 임차인이나 기타 점유자 등 내보내는 행위를 명도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명도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은 우리가 강제 집행이라는 걸 신청을 하고요.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강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강제 집행 계고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오죠.
그리고 나서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하고요. 강제 집행을 하고 나면 동상 경매까지 해야지 이게 끝이 나는 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강제 집행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강제 집행까지 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누군가가 강제 집행을 한다 그래서 따라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 물건에서는 강제 집행을 해본 적이 없고요. 보통은 계고를 하고 나면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던데요. 그러면은 제가 강제 집행까지 안 가는다는 얘기는 협상을 잘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미 끝나고 이미 다 여기서 끝납니다. 협상을 잘해서 강제 집행까지 가는 일은 잘 없더라고요, 저는. 자, 일단 다가구를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명도 대상자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집 주인일 경우가 있을 거고요. 주인 세대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제3자인 경우,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배당, 임차인인데 단 한 푼도 못 받아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그냥 강제 집행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강제 집행 비용을 이 사람들한테 협상 비용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비용이라 하면 짐을 빼는 비용이니까 그 금액만큼 이 사람들에게 이사비로 협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을 받는 임차인, 일부 배당 받는 임차인이나 모두 배당 받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에 뭐가 필요하죠? 명도 확인서랑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도 확인서랑 인감 증명서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이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가셔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임차인 분들은 낙찰자인 저에게 어때요? 잘 보여야 되겠죠. 왜냐?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내가 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을 일부 배당이든 만약에 1억 중에 1,000만 원만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저에게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협상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잘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도를 제가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안내 문자를 좀 보냅니다. 임차인들에게 굳이 통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안내 문자 형식으로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번지 몇 호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이렇게 제가 보내고요. 이번에 낙찰을 받은 누구라고 합니다. 어, 몇 호에 거주를 하고 계신지, 왜냐, 이미 이사를 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잔금을 내기 전에 문을 열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소유자가 바뀐 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안내 형식으로 저는 문자를 보내고 있고요. 누군가가 뭐 책에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잖아요. 명도를 제3자인 척하고 명도를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할 거예요. 왜냐, 본인이 이렇게 하면 좀 뭔가 해코지를 할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무섭나 봐요. 제3자처럼 아니면 컨설팅 업체처럼 제3자인 거, 저희 의뢰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저희 낙찰자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냥 집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왜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는 이게 다가구나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3자면, 3자인 척을 해놓고는 계약할 때 내가 또 가요. 내 이름부터 막 써요. 또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집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도를 하고 실제로 얼굴을 봤을 때 좀 착한 집주인인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좋아합니다. 명도를 할 때도 저는 굳이 삼자처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잔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등기 이전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이제 바꿉니다. 땡땡번지 소유자이다. 이제 내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몇 월 며칠 오늘 날짜로 등기 이전이 되어서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모르실까 봐. 왜냐, 이게 제가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연락이 없으셨던 분들에게 혹시나 거주 중이신지 이사를 가셨는지 이런 걸 여쭤보고요. 거주 중이라면 이사 날짜를 정하셨는지
아니면 재계약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하고요. 이렇게 언제까지 답변을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재계약도 가능하니까 연락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언제 연락을 줘야 될지 몰라요.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배당 받을 때까지. 아니면 배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니까 그 날짜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게 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꼭 남겨놓는 편입니다. 네, 실제로 명도를 한 사람과 대화를 한 내용들이고요. 임차인인데 일부 배당을 받아 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 제천 물건이거든요. 제천 낙찰자랑 저랑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분이 재계약은 안 하고 이사를 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라고 제가 보내줍니다. 낙찰자에게. 그러면 이사는 언제쯤 하실 건지, 이사를 가실 때 저희 집에 거주를 하셔도 되지만, 이사를 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저희 집에 있으셔도 되지만, 제가 언제부로 명의 이전이 되어서 그때부터 나도 이자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무상으로 점유를 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사가 가는 날까지는 월세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사는 이번 달 말까지 빠르게 하려고 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사람이 일부 배당받거든요. 일부는 날려요. 그래서 이주비를 낙찰자분과 협의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사비를 달라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사비 얼마나 줄 거예요? 100만 원 줄 거예요? 300만 원 줄 겁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달에 이사를 계획하시는군요.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달 말이니까 28일까지가 이게 주말이었거든요. 주말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시면은 30만 원까지 이사비를 지원을 해드릴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등기 이전 한 날부터 28일까지 약 10일 동안 월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을 준 거예요. 월세도 안 받고요. 30만 원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시는 동안은 무상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28일 날 이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날 28일 날 가서 집을 확인을 했고요.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도 같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명도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분들한테 언제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요. 최대한 배려는 해주되 내가 굳이 피해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액 배당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가지고 온 건데요. 월요일이 배당 날짜인데 그날 배당을 받으러 가시나요? 라고 아무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네, 이분이 안 그래도 어제 법원에 확인을 해보니 본인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대요. 그런데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해오라고 해서 자기가 연락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아직 집을 못 알아봤대요. 못 알아봤고 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 서류만 먼저 주고 제가 다음 주 주말까지 무조건 이사를 해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배당을 받아야지 이사를 갈 거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지 비어있는 집을 확인해야지 명도 확인서를 주죠. 이게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이사를 나가시면 짐이 빠진 것을 다 확인 후에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미리 안내를 드린 건데 네가 좀 연락을 안 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중개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요즘 매물이 없대요. 이 동네에. 제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시세조사 때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매물이 없어요.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는 얼마까지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서 우리가 500에 80만 원으로 내놨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세입자 구할 때까지 조금 싸게 해주면 안 되겠냐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서울실도 80만 원씩 지금 내고 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60만 원을 해달라. 이렇게 뒤에 계속 실갱이를 합니다. 60만 원을 해달라, 좀 깎아달라,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분은 네, 계약을 했고요. 저희랑 계약을 했고요. 배당을 받는 날
우리에게 500만 원에 80만 원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어떤 내용을 적냐면요. 보증금 500에 80만 원이죠. 그리고 한 달 계약을 합니다. 이게 배당 날짜거든요. 11월 27일부터 약 한 달, 1개월 정도를 계약을 해요. 그리고 특약사항에다가 보증금 500만 원과 80만 원은 배당 받는 날, 배당 금액을 수령하는 즉시 입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혹시라도 더 빨리 나가신다면 우리가 일수로 계산해서 좀 더 돌려주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산다 하면 일수로 계산해서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배당을 받자마자 저희는 이런 재계약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당 받을 때 법원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법원에 따라가서 같이 배당 받는 걸 보고 배당을 받는 즉시 저희에게 입금할 수 있게끔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배당 받고 나서 아마 이 호실 말고 2개의 호실이 저희한테 나가실 때까지 사용료를 내셨고요. 나머지 호실은 다 명도비 아까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냥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을 살고 나가셨습니다. 2개월을 살고 나갔고 80만 원 곱하기 2 해서 160만 원을 저희에게 주고 가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왜 신탁 대출을 했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물건 제천 물건이죠. 똑같은 물건을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출을 지금 신탁 대출을 89%를 받았는데 신탁 대출의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내 명의에서 신탁 명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내 이름도 살아있지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신탁 회사 이름이 나오게 돼요. 소유자 이름으로. 그럼 내 이름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위탁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탁 회사 물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이 꺼려해요. 저랑 계약을 하는 걸 당연히 꺼려하겠죠. 물론 우리가 신탁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걸 떼서 보여주긴 하나 신탁 물건이라서 사람들이 혹시나 사고가 날까 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 대출의 단점이 보증금을 많이 못 받아요. 원래는 이 보증금을 저희가 받아서 은행에다가 상환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하게 되면 이 나중에 이 세입자가 나간다. 그럼 은행한테 다시 500만 원 돌려주세요 하면 안 돌려줘요. 그럼 제가 생으로 500만 원을 만들어서 임차인 나가면은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500만 원 이상은 보증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증금을 많이 못 받는 대신에 이 임차인 분들에게 고지를 해야 돼요. 들어올 때. 우리가 신탁 물건이고 500만 원 이상 우리가 500만 원만 우리가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돌려줄 때 은행에다가 상환을 하면 돌려주기가 우리가 힘들다. 그래서 5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고 다음에 네가 나가면은 500만 원 내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서 임차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 부동산 소장님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방법만 알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어찌됐든 이 지금 네, 신탁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 6가구 해서 3천만 원을 우리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액은 통장에 놔뒀다가 이분들이 나가면은 돌려줘야 되는 돈. 그리고 월세 수익이 80만 원으로 우리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480만 원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투자금이 4,700만 원이지만 4,700만 원의 월세 수익이 250만 원이지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초기 투자금. 초기 투자금이 뭐예요? 보증금을 회수하기 전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 그럼 내가 이 집을 사기 전에, 세팅하기 전에는 7,700만 원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7,700만 원은 있고, 그 다음 3천만 원은 이 한 개 한 개 호실을 뺄 때마다 이렇게 채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팅은 저는 짧아도 한 6개월 잡으라고 말씀은 드려요. 근데 실제로 해봤을 때는 보통 한 3개월?
막 오래 걸려도 명도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한 3, 4개월 만에 거의 다 만실로 세팅이 끝납니다. 그래서 요 보증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7,700만 원 넣고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이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근저당 대출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상황이 또 달라져요. 잘 보세요. 이게 근저당 대출이면 75%가 대출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75%까지 나왔고요. 3억 9천이 대출입니다. 보증금은 반전세를 놓을 수 있어요. 반전세를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저당 대출이죠. 신탁 대출은 내 명의가 아니라 신탁 명의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근저당 대출은 내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반전세나 전세는 보증보험 때문에 못 들어오고요. 반전세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물론 최우선 변제금 이상은 제가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최우선 변제금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 동네 같은 경우에는 2,500에 60만 원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00만 원을 6가구 1억 5천이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6가구에 60만 원을 받았더니 월세가 36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투자금이 봐요. 내가 1억 5천을 모두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투자금이 30만 원이 다예요. 30만 원이 뭐죠? 명도비예요. 그죠? 그래서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고 17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세팅하기 전까지 필요한 금액이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1억 5천은 있어야 되고요. 못해도 6개월 안에 이 모든 6집을 다 세팅을 한다고 봤을 때, 요 금액은 필요는 한다는 얘기고요. 다 세팅을 하면 내 투자금은 없죠. 이 집에 묶인 돈은 없습니다. 이 집도 세팅하는데 한 3,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럼 3, 4개월 동안은 이 1억 5천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2,500이 아니라 2천만 원에 6가구를 세팅했다고 볼게요. 보수적으로. 그래도 3천만 원 묶이고, 그죠? 170만 원 나와요. 나쁘지 않죠? 근데 내가 보증금을 높일 수도 있어요. 내가 높이지 않아도 임차인 분들이 좀 높여달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3천만 원, 500만 원만 더 받아보자고요. 3천만 원에 50만 원만 받아볼게요.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요. 오히려 2,900만 원 회수가 됩니다.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1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초기 투자금은 1억 5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8억 5천이 최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한 10억 정도에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2024년도, 23년도에 다가구들이 얼마의 실거래가 나왔는지, 거래가 됐는지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올해 거래된 게 딱 한 건이에요. 이 동네에. 우리 집이 여기 위치에 돼 있고요. 지금 10억에 지금 어, 팔렸어요. 올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작년에 10억. 요거는 단독주택이니까 아무래도 2층짜리 주택일 확률이 높겠죠. 다가구가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동네도 8억 6천. 그리고 2022년도에도 지금 제일 저렴하게 나간 게 7억 7천. 이거는 뭐 주택이겠죠. 다가구가 아니라. 나머지 8억 5천, 9억 2천 이렇게 실거래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왜 살려고 했냐면 지금 당장 팔아도 못해도 6억에는 누가 산다 그랬어요. 6억, 6억 주면 초급금매로 사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을 단기로 팔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물론 건물분의 부가세가 이슈가 되겠지만, 부가세가 이슈가 돼도 충분히, 일반 단타로 그냥 하는 것만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에 제가 단타로도 추천을 드렸어요. 빨리 팔자고. 왜냐, 매수자가 있었거든요. 사가는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팔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수익률을 이렇게 우리 아까 처음에 신탁 대출을 했을 때 약 3천만 원이 한 달에 나오죠. 이분은 월급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달 200만 원 이상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년 뒤에 세금을 좀 절감해서 일반 그냥 양도세로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제가 무조건 가격 올리지 말고 좀 6억대로 팔자, 금매로 팔자라고 얘기를 했고, 시세 차익은 한 뭐, 욕심 없이 한 1억 정도만 차익 보고 나올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달, 1년하고 반 정도 남았거든요. 1년 반 뒤에 요 매도 건은 제가 또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팔기로 했거든요. 제가 파는 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가구 무료 강의가 좀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 명도는요, 솔직히 사례가 너무 많아요. 사례가 진짜 이 명도를 개별별로 다 달라요. 똑같은 명도가 단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할 때는 최대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올 거고요. 그거를 제가 캡처했는 걸 실제로 제가 그 문자를 나눈 내용들을 제가 가지고 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비슷한 사례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문자 내용으로 그대로 써서 좀 응대를 하시면은 훨씬 많이 좀 명도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도를 하는 것도요, 약간의 좀 팁이 있어요. 매도를 할 때도 그냥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파트나 빌라는 많은 곳에다가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 매도하는 약간의 좀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더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또 함께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행님이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일단 수업은 3개의 종류고요. 다가구 정규 과정이랑, 그다음에 다가구 그 임장 강의를 제가 따로 뺐어요. 가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가실 분들만 가셨으면 좋겠어서, 진짜 당장 받으실 분들만. 그래서 임장 물건은 낙찰 받은 물건이 아니고요.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물건을 저희가 조사를 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얼마에 매도까지 되는지, 시세가 얼마인지, 그럼 수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아직 물건은 제가 정하지 않았고요. 이날, 5월 3일날, 4일날 가기 전에 제가 알려드릴 건데, 그때 소액으로 조금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좀 찾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전국에 어디든 상관없이 오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든 제가 오시라 하면 오셔서 같이 임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전 스터디를 또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가구를 제외하고 아파트랑 빌라, 주거용 실전 스터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위주로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낙찰 받을 물건들, 아까 우리 처음에 입찰 인증했잖아요. 그것처럼 매일 입찰 인증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입찰을 못 보시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로 물건을 찾고 공매도 저희가 뭐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8주 동안 어, 무조건 하나 낙찰 받는 목표로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들으시는 분들 모두 다 8주 안에 낙찰 한 건은 무조건 받게끔 그렇게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행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네네. 네. 앞페이지. 네, 맞아요. 이 다가구 강의는 다복생 걸 너무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이렇게 3주 과정으로 제가 열어놓았고, 3주 안에 다가구를 마스터하시고, 우리 이번에 빌라도 실제 매물로 했고, 3개를 비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선정하고, 실제로 어떤 게, 선정돼서 낙찰이 받는지 과정까지 거친 것처럼, 다가구는 근데 이 빌라보다는 좀 더 실전의 색깔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매물은 당장 아까 3천만 원에 200 뛰기, 그러니까 200 월세 받은 것처럼 요 다가구 같은 경우도 낙찰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월세를 세팅할 수 있는 매물로 전국을 뒤져서 갖고 온 것처럼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전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초급은 오시면 안 되고 중급 이상부터 오시되 여기서도 8주 동안에 내가 하나를 끝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물건을 찾고 매주마다 실전 매물 가지고만 피드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빌라반,
아파트 반으로 나눠서 그 매물만 집중적으로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은 걸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여서 요거는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입찰을 매주 한다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입찰 제가 예시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나는 1년에 3개 정도 낙찰받을 거야 하는데 입찰을 안 가요. 그래서 요 실전반 같은 경우는 매주 입찰을 하실 분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반 또는 아파트반 정해가지고 찾는 방법이 틀리잖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도 하고 빌라도 하고 다 하시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아파트만 찾거나 빌라만 찾거나 또는 이거 하면서 8주가 기니까 그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르면 다시 말씀 주시면 조별로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토수님은 처음이어가지고 이쪽 저희 플랫폼이 그런데 저희는 얼리버드가 거의 90% 이루어져요. 얼마 전에 지분 같은 경우는 100%로 얼리버드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 한 번은 또 지분은 다른 날 했구나. 네, 거의 얼리버드로 거의 다 오세요. 그래서 얼리버드의 혜택을 넣어드려서 12시 결제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 값으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다각으로 2년 정도 세팅해서 세금을 절세까지 하면서 팔 거야 라고 하신다면 얼리버드로 하시고 또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나는 실전에서 다복쌤이랑 이 스터디를 이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빌라반, 아파트반 모두 다 단타예요. 저희는 이 주거 같은 경우는 오래 갖고 가면 좋은 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똘똘이나 그렇지 웬만하면 단기 매도를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일어나는 장에 대해서보다는 낙찰을 받자마자 수익이 나는 거.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다옥생 강의에서 런칭하신 분, 낙찰 받으신 분 전부 다 단타 목적으로만 들어가시고 단기 매도 사업자를 주로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억 미만 할 거면 법인만 하시는데 법인도 단타, 그리고 매매 사업자 할 때도 단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 이해하시면 되고 질문 조금 받아볼게요. 그 마지막에 이제 토수님네 오신 분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폼 드릴 거예요. 우리는 기존 방식대로 제가 끝나고 나면 톡방에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이 있었어요. 네, 양도소득세 1년 안에 팔면 많이 나오나요? 음, 네, 1년 안에 팔면 77% 음, 세금입니다. 음. 그래서 보통 2년 보유하고 비과세 세팅해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저당 대출은 방빼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75%가 나온 이유가 감정가의 90%의 방빼기가 지금 현재 대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은 3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당시 또 바뀌었다면은 제가 수업하는 그때 맞춰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다가구를 들어가신다 하시면은 제가 대출을 알아보시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가 솔직히 좀 많이 알아봐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실제로 입찰을까지 보신다 하시면은 어차피 제가 좀 대출은 알아봐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다주택자는 매매 사업자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거는 그 매매 사업자를 굳이 낼 필요가 없는 게 단기 매도를 하게 되면 건물분의 부가세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똑같아요.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부가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로 팔게 되면은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업자로 팔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가구를, 이건 아니고 똑같은 거고. 현재 상황이 좋은 조건의 대출이 어려워요. 신탁 대출도 근저당 대출이나 신용 대출의 조건과 같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DSR 때문에 개인 대출은 좀 힘드실 거고요. 대인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 대출인 경우에는 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DSR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를 만들어서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꼭 매매 사업자가 아니고요. 그 은행에서 필요한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은행에 필요한 사업자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 대출은 DSR을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출이 가장 궁금해 하시네요. 네, 대출이 엄청 많네요. 다 대출이에요. 네네네. 근저당 대출 같은 경우는 방빼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여주신 사례는 대출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감정가의 90%의 방빼기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가의 90%의 방빼기 하면 낙찰가의 75%로 나옵니다. 음, 계산을 해보세요. 우리가 낙찰을 싸게 받았잖아요. 네. 그 네, 감정가가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가가 높은 게 우리한테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품입니다. 네. 다주택자 중과가 똑같냐는 얘기는 취득세를 얘기하시는 건지, 양도세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 개 다른 경우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과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과되는 게 없어졌죠? 2년 뒤에 그냥 일반 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전반은 8주 과정이에요. 제시카 잉글리시. 네, 실전반은 8주 과정이고, 아파트 기초반은 지금 아직은 없고, 빌라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고, 현재는 다가구랑 실전반이랑 임장, 다가구 임장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옥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아, 네. 아, 그리고 우선 너무 오늘 강의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막 귀 쫑긋해서 들었는데, 아까 좀 궁금했던 게 그 제천 그 물건 같은 경우에 제천 신협에 그 근저당이,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기존에 얼마 정도 원금을 갚았는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순위별로 배당 받아가는 임차인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미리 그거를 은행에서, 좀 너무 기초 질문이긴 한데, 미리 은행에 얼마 정도 갚아져 있는지 은행이 물어봐도 안 알려주겠죠? 그건 알 알려드릴까요? 수 있는 건데? 알려드릴게요. 예, 예, 궁금해서. 올라갈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은행이거든요. 청구 네. 금액이라는 게 있죠. 아, 네. 아, 여기 있구나. 네네. 정말 여기는 또 채권 기초적인 최고액이지만 질문을. 이분들이 실제로 못 받은 금액을 청구 금액으로 설정을 아, 합니다. 맞네, 맞네, 맞네. 네네네. 아, 맞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네. 연체 이자라든지 이런 거 추가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 그거까지 다 더해도 약간 3억 정도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어차피 그 어느 정도까지 배당 받아가겠다는 다 전략 세우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죠?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비용이 이번에 제천한 게 3천 들은 거죠. 3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애매하죠. 초기 투자금은 투자비가 그래서 얼마 있으면 되는가가 궁금하대요. 얼마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본인들이 만약에 5천밖에 없어요. 그럼 5천만 원짜리 물건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말았는데 저 울산 울주군에 있는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신탁대출 받으면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의 한 2, 3천 정도 묶이고요. 2, 3천 정도 묶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 있는지에 따라 물건이 바뀌어요. 호수님 다가구 듣고 싶다는데 그 물건 좀 주세요. 아, 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저 오늘 당장 듣겠다고 나에게. 질문이 그 신탁대출이 생각보다 저는 이율이 별로 안 높은 것 같아서 이렇게 5%대도 신탁대출이 많이 나오나요? 신탁대출이라고 이자가 비싼 건 아니고요. 아, 일반 근저당이랑 거의 뭐 0.12% 정도 차이 날 수는 있는데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대신에 신탁 등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신탁 아, 등기 비용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내요. 네. 그러면 다복쌤은 어쨌든 뭐 개인마다 상황 다르겠지만 신탁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어쨌든 뭐 다가구라서 그 임차인들의 어떤 그런 거부 반응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레버리지 활용을 위해서는 뭐 신탁 대출도 좀 추천하시는 편인지 좀 네, 추천은 궁금해요. 하는데
이게 네.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데요. 신탁 대출을 받아오면 세를 절대 안 놔주는 동네도 있습니다. 아, 네. 부동산에 따라서, 예, 네, 로컬 또. 그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 지역에서도 동네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갔을 때 신탁대출인 경우 세를 놓아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좀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탁 등기를 한 상태에서 매도를 해주는 동네가 있고 안 해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상, 네. 신탁대출의 장단점을 알고 사용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신탁대출이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혹시 개인 명의가 무주택 명의가 있으면은 그냥 뭐 신탁대출 할 필요 없이 대출 한 80%는 나오나요? 80% 정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똑같아요. 아. 네네네. 그래도 이제 다주택자면 좀 덜 나오지 않나요? 대출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렇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이게 DSR 때문에 어차피 사업자를 만들 거면은 똑같습니다. 아, 다주택자도 똑같습니다. 근데 취득세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접근을 못할 뿐이죠. 아, 취득세 때문에. 아, 네. 취득세가 상당히 큽니다. 음. 네. 베이직 강의는 온라인 수업, 임장 수업 빼고는 전부 다 온라인이에요. 저희는 7일간 무제한 드리는 온라인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네, 강의 신청은 제가 톡방에다가 드릴 거예요. 톡방에다가 이제 구글 폼을 제가 연결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도 아까 하나 더 있었는데, 음, 그 유튜브에 오전, 다가구,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다가구도 그럼 개인으로 하게 되면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청약이 안 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네. 네네네. 음. 그러네요. 조심하세요. 질문이 많네요. 잠깐만요. 네. 혹시 아파트 실전반은 서울 매물일까요? 아파트 실전반이요? 아파트는 전국 어디든 상관없고요. 빌라는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지역에 대한 편견은 제가 있습니다. 네. 어, 아파트는 진짜 전국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든. 네. 그러면 이제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까 대전 거 한 게 질문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60님 거 이거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신탁 대출 전부 대출이네요. 신탁 대출 받았을 경우에 임차 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대출 상담사는 아니지만 최근에 많이 알아본 결과 좀, 대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받기 10분. 힘듭니다. 네, 최대 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만 원도 안 돼요. 안 놔주려고 해요. 음, 개인 매매 사업자로 해도 청약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구글 폼은 네, 지금 빌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신청한다고 DM 저한테 주시는데 그 뭐지? 톡방으로 제가 그 구글 폼을 드리도록 하고, 토수님도 톡방으로 전부 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녹화본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궁금하시거나 또는 아까 우리 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세팅했는지 수익률하고 함께 같이 보려면 또는 아예 이제 건물 쪽만 하시다가 우리 쪽에 와서 경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세스를 알고 싶은 분들은 베스트 후기 제가 20분한테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고 40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40분한테 녹화본을 드릴 테니까 오후 2시까지 작성해 주시면 돼요. 후기, 다복 선생님 강의를 들었더니 이런 점이 좋아서 잘 이해가 간다. 또는 이런 점을 들었는데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힘드니까 녹화본을 신청합니다. 라고 제가 토수님 방 쪽에는 이메일 넣어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기존 분들 같은 경우는 늘 넣어드리고 있는데, 드린 거 대비했을 때 조회수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안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보신다 생각하시고 후기도 적으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눈도 트이기도 하고 또는 정말로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도움 되니까 라이브를 지키셔가지고 여러분들 얻어 가시고 또 애기 보거나 아니면 저녁 먹거나 퇴근 때문에 못 보셔가지고 나는 다시 애들 없을 때 집에서 혼자 잠자기 전에 다시 볼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낙찰을 받아서 3천에 200을 세팅했는데 나는 이것을 왜 못했지? 또는 다보 선생님처럼 전국에 있는 물건을 다가구를 다 필터해서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도 그런 걸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는 걸 자극을 받으려면 이걸 녹화본을 보면서 선생님이 했던 방법으로 하시던가 아니면 스스로라도 이제 들었으니까 해보시던가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낙찰도 목표를 이루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일 오후 2시까지 후기 작성하시는 베스트 40분에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복 선생님 줌도 익숙하지 않고 또 새로운 팀이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어색했을 텐데 자극을 많이 주셔가지고 다른 분들도 오늘 다가구 검색 많이 하시겠네요. 그죠? 소액으로 생각보다 되고 돈이 있으면 당연히 서울이 좋고 건물이 많으면 좋은데 그 방 개수가 많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다면 내 형편에 맞는 작은 것부터 해보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오늘도 다 뒤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